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보,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소유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 20강 여론과 언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강의 계획서를 선생님이 조금 변경했습니다. 강의를 해 나가면서 선생님 막 머릿속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조금 수정했고요. 그래서 20강부터 해서 조금 수정된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경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 여론과 언론에 대해서 하기에 앞서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 여행 장소 한 군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너무너무나 익숙한 곳, 수학여행으로도 많이 가본 곳, 저곳은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정말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제주도는 어쩐지 좀 분위기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제주도를 처음 간 것은 선생님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갔습니다. 자전거 타러 갔어요, 혼자. 그래서 이 혼자 자전거를 막 타다 보면 이 멋진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자전거를 타러 딱 가서 제주도에 딱 내리자마자 자전거를 빌렸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제주도를 돌아야지 하고 하는데 이틀째 자전거를 막 타는데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자전거를 딱 세워놓고 있다가 제가 아마 저 같은 사람 없었을 것 같은데 버스에 자전거를 태운.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도 막 내려가지고 제 자전거 막 버스에 실어주시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주도 하면 막 멋진 풍경 뭐 이런 거 1박 2일에서 보는 그런 것보다는 저 혼자 했던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 대학 가셔서 정말 제주도는 자전거 타고 이렇게 삥 한 바퀴 돌기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최근에 선생님이 가서 찍은 거고요. 그래서 다 큰 어른이 되어서 본 제주도와 그때 선생님이 혼자 막 그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서 본 제주도는 참 다르더라고요. 20살 때 여러분 대학생 때 꼭 제주도를 한번 자전거 타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론과 언론을 딱 이제 하려고 선생님이 막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론과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딱 마침 선생님이 읽고 있던 책 부분 가운데서 딱 이 학습 주제랑 너무너무 맞아떨어진 것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평상시 생각과는 다른데 또 일리가 있는 그런 책의 한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론과 언론이다 보니까 뭐 좀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물론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편안하게 그리고 좀 재밌게 가자고요. 보시죠. 이 책은요,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 라고 하는 책,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쓴 책의 일부입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앞에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이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신문 읽기라고 불리는 이 가증스럽고 음란한 행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진짜 개인적으로 신문 읽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옆자리가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었는데 교감 선생님 막 신문 막 4개, 5개씩 보시잖아요. 그러면 보고 나서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놓으시죠. 그러면 저는 퇴근할 때 그 교감 선생님의 신문을 가져다가 퇴근해서 막 읽고 정말 새벽 5시에 일어나서도 막 그 신문을 읽으면서 그때는 교감 선생님이 옆자리에 그때 앉았을 때는 신문 한 4개 일간지를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로 신문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문을 좋아하는 제게 이 구절은 되게 그래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가증스럽고 음란한 행위냐면 왜냐하면 지난 24시간 동안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불행과 재앙 그리고 5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전투, 살인, 파업, 파산, 화재, 독살, 자살, 이혼, 정치인들과 배우들의 잔인한 감정을 그런 것들에 신경도 쓰지 않는 우리를 위해 특별히 흥분되고 긴장되는 이 아침을 그것을 읽게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일견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정말 세상에서 암울한 모든 소식들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 밝은 아침을 맞이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론은 신문 이런 언론의 역할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의 중요한 역할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선생님이 읽은 신문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이런 기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우리가 여론과 언론, 신문, 방송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여론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신문 기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한국경제신문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재해 때마다 신뢰받는 일본의 언론, 절제되고 확인된 사실만 보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 언론사들이 우리 방송에서 나온 것들하고는 사뭇 다른데 한번 읽어볼게요. 절제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무분별한 소식을 그대로 전할 수 없다. 이렇게 NHK 방송의 아나운서가 쓰나미가 몰려와 건물들이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침착하게 방송할 수 있느냐고 한 외신 기자가 질문했더니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절제된 내용을 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이렇게 사실 전달을 하는 게. 그래서 일본 언론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충격을 드러내지 않고 사실 전달에만 주력한답니다. 사실 전달에만. 그래서 참으로 우리하고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그 일본 국민들까지도요. 우리면 정말 울고 불고 할 텐데 거긴 참으로 담담합니다. 그게 국민성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반영이 돼서 언론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목청을 높이고 흥분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총동원하는 우리네 방송과는 많이 다르다. 이번 대지진 속에서 자극적인 표현과 사망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일본 언론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본 언론의 그런 그 보도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달하는 것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언론의 역할은 사실 전달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해주고 비판을 해주고 하는 것까지도 언론의 역할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그림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일본 언론사의 태도나 이런 보도 행태들은 어느 정도 본받을 측면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언론, 여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출제도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흰 불필이 여기 있네요. 네. 오늘 20강, 네, 여론과 언론이고요. 칠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잘 안 써지는데요? 왜 그러지? 네. 맞아요?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네. 여론과 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그런 쟁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생각 이런 것을 여론이라고 하죠. 근데 이 여론을 형성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론은 뭘까요? 언론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비판이나 해석을 덧붙여서 신문사나 방송사들이 해석이나 그런 것들을 덧붙여서 국민에게 알려주는 일, 그것을 언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언론하고 대중매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보면 이렇게 여론, 언론, 그리고 대중매체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어떤 쟁점에 관해서 가지는 어떤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형성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언론사고요. 그렇죠? 언론이고요. 그 언론의 그 중심에 가 있는 게 바로 대중매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연관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여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언론, 세 번째 대중매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사실은 다 연결고리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뭐 크게 서로 벗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한다기보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배울 것은 바로 여론의 기능과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는지 여론의 형성과 여론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언론에 관련해서는요. 그쵸.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죠. 언론의 자유와 그리고 언론은 어떤 책임을 가지는지 책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매체 관련해서는 대중매체의 정치 사회화 기능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 시험의 기출이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여론의 기능과 분포
이 분포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최근 3년간 모두 여론과 언론 관련해서 22문제, 20문제가 약간 넘게 출제가 됐습니다. 뭐 많이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야기할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어느 정도는 언어 추론 그런 형식의 문제들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의 분포와 관련해서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론 정치를 했을 때 순기능, 역기능 하는 부분 역시 5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6문제 정도, 그 다음에 정치 사회화와 관련해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여론과 언론과 관련된 그런 표 있죠. 그런 표 분석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 여론과 언론을 선생님이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금도 뭐 그 책에 나왔던 일부분을 소개하고 또 언론 보도의 행태와 관련해서 일본의 언론 보도 모습들을 소개한 것으로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 부분은 너무나 무겁고 어렵고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번 1시간 쭉 가볍게 듣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확인을 이렇게 천천히 살살살살 해가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여론의 기능 분포, 여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론입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기능과 분포. 여론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 그냥 외우셔야 되죠. 정말 정책결정기구가 있어요. 정책결정기구라고 하면 국가적 국가기관들이죠. 그렇죠? 이 정책결정기구에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막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구와 지지가 막 들어가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 요구와 지지를 받아서 정책이 뽕 하고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산출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네, 이 산출된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도 좋다, 나쁘다 평가를 다시 보내서 투입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 작용을 여러분 피드백, 환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환류를 담당하는 정말 많은 비공식적인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비공식적 집단들 여러분 배우셨죠? 정당도 배웠고요. 이익집단도 배웠고요. 그렇죠? 시민단체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론을 배우는 것이죠. 보세요. 여론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여론은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류를 담당한다는 아주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국민의 의사가 다시 들어가고 또 나온 정책에 대해서 또 다시 들어가고 하게끔 하는 그 돌아가는 이 순환을 담당한다라는 게 여론의 가장 큰 기능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 결정기구가 잘 정책을 해나가는지 아닌지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 그렇죠? 통제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요. 정책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할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좀 이렇게 겹쳤네요. 이러면 안 이쁜데. 그 유전자 감식 사람들의 유전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가 벌어졌을 때 금방 범인을 찾기 위해서 뭐 DNA 뭐 유전자를 뭐 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국민 대다수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이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회 쟁점들 진짜 많이 있잖아요. 육아 문제, 여성 문제, 교통 문제, 아동 성폭행 문제 정말 많은 쟁점들이 있죠. 그런 사회 쟁점 중에서 중요한 것을 정책 의제로 삼아라, 회의의 주제로 삼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네,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여러분. 이렇게 따닥따닥 써도 좀 넓게 쓸 걸.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여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입, 계속 이게 환류가 되게끔 하는 환류를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요. 이 정책 결정 기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그다음에 정책 결정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 여론의
여론의 방향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정말 많은 사회적 쟁점 가운데 국민들의 여론이 이 부분을 좀 시정해줘 하는 부분을 정책 의제로 삼아서 삼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한다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이 여론 분포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이 여론 분포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네. 이 분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거의. 여론의 분포가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을 때 하고 여론이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하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은 매우 잘 알고 계실 텐데 매우 찬성, 이 끝은 매우 반대예요. 매우 반대. 그리고 가운데가 중도적인 입장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들 있죠. 이렇게. 자 보세요. 국민의 대다수의 의견이 매우 찬성. 즉 지배적인 여론을 형성했을 때 이런 여론 분포를 여러분 합의형의 여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합의형 여론. 네. 합의형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즉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됐다라는 얘기예요. 지배적인 여론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학력 신장이요. 하나는 인성 함양이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 대부분이 학력 신장보다는 인성 함양 쪽으로 딱 갔다면 그 인성 함양 쪽으로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된 거죠. 그러면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가 참 좋죠.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형 여론이라고 부릅니다. 분산형. 네. 어떻게 분산되어 있어요? 매우 반대, 매우 찬성 이렇게 국민의 의견이 딱 절반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여론을 받아서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국민의 의견이 반반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분산형이라고 빨간색으로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가 막 주어지고 문제에 자주 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식의 그래프가 많이 나냐면요.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네. 예.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그다음에 매우 반대, 그다음에 약간 반대, 그저 그렇다. 즉 중도가 되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여론 분포입니까, 여러분? 국민의 대다수가 의견이 한쪽으로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란색 합의형의 여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여기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빨간색을 보시면 국민의 한 반 정도는 매우 반대, 반 정도는 매우 찬성, 반대와 찬성에 거의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분산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분산형의 여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표현 방법은 이렇게 그래프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한 3문제 정도 최근 3년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줘도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분포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여론의 분포까지 봤고요. 이제 뭐 보냐면 두 번째 여론 형성과 여론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는데 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할 때도 있고 아래로부터 많은 국민들 대다수가 여론을 형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국가기관이 이 여론을 형성하는 주도가 될 수 있고 또는 정당, 우리가 배웠던 이익집단 또는 시민단체 또는 대중매체 이런 국민들이 여론 형성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국가기관이 여론을 형성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고 있죠. 그렇죠?
이러한 여론 형성을 우리는 하향식 여론 형성이다라고 부릅니다. 맞죠, 여러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향식 여론 형성이다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정당, 이익집단, 대중매체 등등등 국민들이 주도가 돼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 위를 보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상향식 여론 형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둘 중에서 보다 더 민주적인 거 어떤 걸까요? 그쵸, 이거죠. 그쵸?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향식 여론 형성이 일반적인 거고, 그렇지 않고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기관이 주도가 돼서 아래로 여론을 내려보내는,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내는,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하향식 여론 형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론 형성의 두 가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상향식 여론 형성이 일반화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상향식 여론 형성이 일반화되었을 때 그럴 때 바로 여론 정치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럼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 상향식 여론 형성이 가능할까? 상향식으로 국민들의 막 의사를 수렴해서 여론이 형성되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 외우셔도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기관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여론을 형성하는 국가기관 주도의 권위주의 사회에서 보통 나타나는 그런 여론 형성 방법이 있는가 하면 국민이 주도가 돼서 위를 올려다보고 우리의 여론은 이래라는 상향식 그런 여론 형성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상향식 여론 형성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첫째, 대중매체가 발달을 해야 되겠죠. 잘 전달되는 통로 그런 것이 있어야 될 테니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째는 국민의 참여가 활성화돼야지 되겠죠. 당연히. 다시요. 대중매체가 발달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여론이라는 것이 언론에 의해서 여론이 자주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참여가 신장되었을 때 이 여론 정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 여론 정치를 했을 때 좋은 점과 좋은 기능과 나쁜 기능이 있습니다. 예, 역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별표입니다. 여론 정치, 즉 여론을 수렴한 그런 정치를 했을 때 좋은 점, 나쁜 점 하는 이 부분들을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국민의 여론, 국민 대다수의 그런 의견들을 정책에 받아들여서 정치를 했을 때, 그럴 때 당연히 어때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높아지겠지. 그쵸? 정당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정당성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였잖아요. 여론을 받아들인다는 것, 거기 속에 들어가 있는다. 그런 말이 바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 통해서 대표로 하여금 대신하게 했죠. 근데 대표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여론을 형성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했을 때, 그랬을 때 대의제의 한계, 대표가 잘 못하는 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정말 좋은 기능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역기능도 있습니다. 역기능. 여론을 정책에 반영했을 때 그 역기능. 첫 번째, 이 여론이 늘 정말 최선의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느냐, 그런 여론만 형성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바람직한 그런 여론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 여론이 그대로 반영됐을 때는 어리석은 정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여론 자체가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론 자체가 교묘하게 조작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여론에 관련해서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론과 관련해서는 여론에 분포했던 아까 여론에 분포했던 그런 합의형의 여론과 분산형의 여론 그래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도 여러분 기출문제 통해서 확인을 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론이 이렇게 상향식, 하향식 있고요. 상향식 여론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들 살펴보면서 그랬을 때 여론 정치가 활발해지고 여론 정치를 통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 한 번만 딱 들어두시면 문제 통해서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 벌써 여러분 것이 되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여론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쵸, 언론 봐야죠. 네, 언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언론. 선생님이 아까 언론이 무엇이다라고 했냐면 신문사나 또는 방송사 등등의 그런 매체들이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요.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그런데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해석까지 덧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지금 배웠던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론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까 배웠다시피 대중매체의 발달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지만 여론 정치가 잘 된다고 했던 그거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언론이 사실을 전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비판과 해석을 해줌으로써 이 여론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론은요, 사실을 전달하고 거기다가 비판, 해석을 덧붙임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냐면 국가의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네. 크게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즉, 여론 형성을 통해서 투입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는 거죠. 정책 결정 과정에.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언론의 대표적인 그런 기능들을 봤습니다.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 결정 과정,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 네. 언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시험 문제에 언론 관련해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고요. 네. 그러면서 언론하고 여론하고 막 이렇게 같이 섞여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론이 국가 권력기관이나 또는 어떤 그런 막강한 그 이익 집단 어디에 영향도 받지 않고 언론 스스로가 비판할 수 있는 자유.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었을 때 플러스 그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성권이 보장되었을 때. 그랬을 때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역사를 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지는 것이 그 5공화국 시절의 보도지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도지침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국가기관이 이 언론사들을 아침마다 모아놓고 이거는 신문에 실어, 이거는 싫지 마, 이건 요만한 크기로 실어, 이건 이만한 크기로 실어, 이건 싫지 마,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언론사에게 어떤 내용, 어떤 사실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편집,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한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보도지침이 아주 강하게 이루어졌을 당시에는 이런 것도 있었대요. 그 대통령이 그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 순방을 이렇게 딱 다니는데 그 대통령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이 읽고 있는 책이 목민심서였다. 그것을 크게 신문 기사에 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그 언론사들이 어떤 것을 기사로 내고 기사하지 말지 이런 것까지 아주 세밀히 간섭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언론의 자유가 없던 시절에 비판은 물론이거니와 편집, 편성권에 관한 자유도 주지 않았던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라고 한다는 것은 국가 권력 또는 기업, 거대한 이익 집단 등등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기사를 실을지, 얼마만큼 크기로 실을지, 어떤 방송을 내보낼지, 어떤 시간에 내보낼지에 대한 자유가 가능할 때, 그럴 때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책임을 볼게요. 언론의 책임은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써볼게요. 공정성, 그다음에 정확성, 그다음에 책임성, 그다음에 공익성,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의 책임 첫 번째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누구네 편에 편향돼서 그렇게 기사를 내보내거나 그렇게 뉴스를 내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누구의 편만 듣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할 것. 네. 시 정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책임감을 갖고 우리 사회의 윤리나 그 다음에 타인의 사생활이나 타인의 권리나 이런 것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론의 책임성이 됩니다. 언론의 공익성은 뭐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뭐 상업주의 이런 것 하지 말고 배경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의 책임하면 첫 번째, 누구의 어떤 한쪽의 편에 서서 방송이나 보도하지 않을 것. 두 번째, 정확성, 사실에 근거해서 할 것. 세 번째, 책임감을 가지고 언론의 책임을 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의 윤리, 타인의 권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그다음에 공익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상업주의 이런 것 배격할 것, 그런 것들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는 사례가 나와져 있고 그 사례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정성인지 책임성인지 이렇게 찾아내는 것인데 막 이거 가지고 막 외워가지고 요거랑 요거 분리하고 구분하고 그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문제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언론을 봤고요. 언론 관련해서 중요한 것,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이고 이거 관련해서 뭉뚱그려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된다. 6문제 정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세 번째 대중매체고요. 대중매체의 순기능, 역기능, 등등등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론정치의 순기능, 역기능 하는 것과 지금 언론의 책임 이렇게 하는 것과 사실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이 대중매체가 바로 여론 형성에 큰 기능을 하는데 이 대중매체가 오늘날 하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사회화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정치사회화를 담당한다는 겁니다. 이 정치사회화 관련해서는 우리가 5단원에 가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회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규칙이나 제도나 또는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우리가 사회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치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정치적 태도, 정치적 신념, 정치에 관련된 것을 배우는 걸 정치사회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족들 통해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 통해서 정치사회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정치사회화를 굉장히 많이 담당하는 것이 바로 대중매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대중매체가 오늘날 정치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정치사회화라고 하는 것 개념 자체 우리 사회에 있는 정치적인 태도, 관습, 그런 것들, 신념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걸 정치사회화라고 하고 우리는 가족이나 또래 집단들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정치사회화 되어왔고 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치사회화 되오면서 오늘날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 정치사회화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여론과 언론 관련해서 중요한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심으로 중요한 개념 정리, 핵심 개념 정리 해봤습니다. 잠깐만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선생님은 좀 안 좀 축구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진짜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박진원 선수는 너무 좋은 게 뭐가 좋냐면 과묵함이 좋습니다. 사람이 정말 사실 세계 최고 선수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고. 국내 최고도 아니고 세계에 거의 손꼽힐 만한 선수가 됐는데 들뜨지 않음.
그리고 그 나대지 않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진중함, 그 말없음 이런 것이 너무 믿음직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참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우리가 언제 어떤 자리에 가게 될지 모르는데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정말 진중하고 또 좀 과묵할지언정 이렇게 막 나대지 않은 그런 들뜨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박지성 선수를 올려봤습니다. 네. 오늘 언론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필수 자료, 기출문제 그리고 실전 문제 통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지금 기출문제를 먼저 볼게요. 이 기출문제 보면 여러분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시면 수능에 나왔던 2010년 수능에 나왔던 거고요. 대중매체의 기능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언론이나 여론 부분에 출제되는 것들을 보면 지금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언어 형식으로 해서 여기서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여론과 언론에 대한 그 기본적인 핵심 개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조금 알아둔 상태에서 이렇게 추론이나 언어적인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 묻고 있으니까 그런 유형에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요. 갑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TV 뉴스에서 매일 개인 신용 위기에 대해서 보도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그 얘기뿐이랍니다. TV 대중매체가 그것만 보도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우리. 그런데 뉴스에서는 그 사람들의 그 신용 위기가 사람들의 과도한 소비 성향 때문이라고만 보도하고 그래서 다들 그렇게 믿고 있어. 카드 회사가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한 것도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볼게요. 사실 지금 보면 저출산 문제도 참 중요한데 이런 거 보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잊게 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대중매체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 중요해지고 방송을 안 하면 잊혀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보도하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지고 보도하지 않으니까 안 중요한 문제처럼 돼버린다는 갑과 병의 의견이고 다른 원인도 있는데 다른 원인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중매체 기능 중 어떤 거 해당되는지 볼게요. 가. 대중매체는 사람들이 기존의 견해를 강화하는 역할만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취득하려고 한다.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기의 신념과 일치하는 그런 신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 보세요. 그런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은 없죠.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한다. 그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이요. 나에 보세요. 대중매체가 보도하는 사건이나 쟁점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어서 보세요. 대중매체가 보도하면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지금 보시면 보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인식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갑에 보면 보도하니까 사람들이 매일 그 얘기한다라고 그랬어요. 보도하지 않으니까 저출산 문제 보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중요성이 낮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의 대중매체의 기능에 대해서 갑과 병이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다음이요. 다. 대중매체는 어떤 사건의 원인, 결과, 해결책 등을 보도함에 있어서 그것들의 한 가지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한다.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 측면만 강조한대요. 지금 보세요. 네, 지금 사람들의 신용위기가 나타난 것은 과도한 소비 성향도 있지만 카드 회사가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방송하지 않는다,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다에 해당이 됩니다. 네. 어려운 문제였지만 찬찬히 읽어보면서 여러분 맞추셨으면 좀 이런 식으로 조금은 심화돼서 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서 얘기 연습을 잘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필수 자료 볼게요. 필수 자료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연계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지문을 다르게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필수 자료 연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읽고 가야 되는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자유. 그래서 여러분이 3단원에서 자유권 공부할 때도 언론의 자유를 배우십니다.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사상과 감정에 대한 외부의 표현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그러한 표현을 교류 또는 공유하게 하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표현한 것을 교류할 수 있게 못하는 사회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인권선언 제11조에서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 가운데 하나고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발언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1881년에 검열제도라는 게 폐지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70년대 그 가수들 나와서 우스갯소리처럼 하죠. 어떤 노래가 무슨 이유로 노래 못 부르고 그쵸 그렇게 금지곡되고 또 사전에 검열해서 영화에서 이러한 부분 잘라버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미국 사회에서도 가장 자유가 많은 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를 보면 의회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시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론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여론을 형성해서 정책 결정 과정의 투입 기능을 담당하는 것. 그리고 이 언론은 그렇죠?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언론의 자유가 정착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근데 정말 불과 짧은 시간 만에 정말 많은 민주주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우리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많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필수 자료와 여러분 이 필수 자료 2번은 페이지 여러분 91페이지 필수 자료 2번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실전 문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여론과 관련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료가 주어지고요. 자료를 해석하는, 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문제들도 꽤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볼게요. 일본의 한 신문사가 여론조사한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론조사 항목을 보면 그 일본의 헌법에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미국이 이제 좀 강요한 그런 측면으로 헌법 제9조 1항에 전쟁을 안 하도록 되어 있고요. 헌법 제9조 2항에 군대 등의 전쟁 능력 보유 금지 항목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본 헌법을 여러분 평화헌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전쟁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군대 안 놓겠다, 군대 없애겠다 이렇게 하니까 평화헌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일본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도 군대 가져야 되지 않냐, 위급할 땐 전쟁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여론을 조성하면서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전쟁 포기 항목을 개정할까? 전쟁 능력 보유 금지 항목을 개정할까라고 했더니 국민들 대다수가 아니 개정 안 해도 돼. 평화헌법 그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헌법 9조 1항의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합의형의 여론이 형성되었죠. 그쵸? 뭐냐면 지배적인 여론, 80.3%의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 이거 합의형 여론 맞습니다. 그쵸? 다음 보겠습니다. 헌법 제9조 2항의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분산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지배적인 여론, 과반수 이상의 오히려 지배적인 여론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디귿. 여론조사 결과는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여러분 당위성이 뭐죠?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거.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당연히 헌법 개정해야 됩니까? 아니지. 그치? 헌법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개정할 필요 없어 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헌법 9조 2항보다 1항의 개정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용이하다. 여러분 기억 맞았고 니은디귿 틀렸으니까 이거 맞죠? 그렇죠? 여러분 볼게요. 2항보다 1항에 대해서 국민들의 더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개정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개정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개정할지 말지에 대한, 즉 개정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쪽에 가 쪽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죠. 그렇죠? 그래서 더 용이하다 하는 것 맞습니다. 약간 함정이 있었습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여러분 2번 문제 보면 하버마스의 정치적 공론장 이론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지문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이 지문을 이렇게 줄여봤어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 거기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의견을 표명한 그런 의견들의 집합, 단순히 합을 한 것이 아니다. 공론장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서 형성되는 거. 그게 공론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버마스라는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여론은 개인들이 그냥 딱딱딱 내놓은 그런 의견을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쳐놓은 게 여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의 여론은 근데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이 만들어낸 개별적 의견들의 단순한 총합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런 피조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단순히 총합을 한 것이다. 이것은 하버마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은 여론이야, 여론이 아니야? 여론이 아니라는 거죠. 왜 여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공론장에 모여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고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브루드웨라는 학자에 따라서도 현대사의 여론은 없다. 왜요?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상호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간의 토론이나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2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이 문제 역시 지문에서 여러분 추론해내는 그런 언어 추론형 형식의 문제였다는 것. 그래서 그럼 하버마스 뭐야? 브루드웨 뭐야? 막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3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옳은 분석이라고 했어요. 지금 볼게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널리 전달되어서 그래야지 올바른 것이 형성된다. 신속하고 아주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정보에 대한 분석과 해설이 곁들여져야 된다. 되시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져야 한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여론정치, A에 의한 정치, 여론정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해볼게요. 기억. 대중매체의 발달은 근대에 비해 현대사회에서 여론정치의 실현을 용이하게 한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론정치가 되기 위해서 대중매체 발달.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를 위해서, 그렇죠. 분석과 해설을 위해서 여론매체의 가치 중립적. 네, 지금 분석하고 해설하고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입장이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엄격한 가치 중립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네, 다음이요. 다를 통해서 국민들은 그쵸 모든 국민이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쵸 국민이 정치 사회화, 정치에 대해서 배우고 학습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다음에요. 정치 권력이 여론을 무시할 경우에 중우정치로 흐를 수 있다. 여러분, 여론을 무시할 경우가 아니라 여론 정치를 했을 때 문제점이죠. 그렇죠? 바람직하지 못한 여론들을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문제점. 여론을 무시했을 때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론과 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문제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셨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들 몇 가지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문 잘 분석하고 또 추론해낼 수 있느냐 그런 능력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마 아셨을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3단원으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